예, 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 김덕진 차장입니다. 네, 이제까지 사실 제가 주로 해드렸던 웨비나가 뭐 분야별 레퍼런스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스 스터디 아니면은 뭐 케이지로드 같은 뭐 이제 디테일 서드 파티 이런 것도 주로 이제 모델링 위주의 웨비나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좀 모델링과는 좀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웨비나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뭐 제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뭐 CBS3D 라이브러리 제작 방법에 대한 웨비나고, 이 웨비나는 향후 좀 지속적으로 계속 디벨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CBS3D 교육을 할 때 저도 라이브러리를 교육에서는 잘 안 다루는 편이긴 한데요. 그 이유가 CBS3D 어느 정도 이 그 코드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라이브러리가 단순히 좀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교육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잘 안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11세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그 전보다 좀 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차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11.3D 코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컴포저를 사용하지 않고 11.3D에서 직접 폴리선을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라이브러리를 어셈블리 컴포저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포인트들 위주로 좀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1년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1.3D 코드 이해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어느 정도 11.3D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고 보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정지나 관망 모델링 이런 것들이 아니고 11.3D 코리도 모델링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 이 프로세스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평면이나 종단 선형 잡고, 물론 이제 형상선에서 요즘은 이제 코리더를 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평면이나 종단 선형 잡고 이제 구성된 표준횡단, 이제 어셈블리를 조합한 표준횡단을 바탕으로 3차원 코리도 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델링을 바탕으로 횡단 검토나 뭐 토량 산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 이제 표준횡단 부분에서 다양한 이제 어셈블리, 사실 어셈블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11.3D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조합을 해서 표준횡단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제 보시는 것들은 11.3D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셈블리들이죠. 이제 작년 말 올해 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철도 쪽 어셈블리가 좀 추가가 됐고요. 11.3D 자체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는 어셈블리들은 도원말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도원말에서 이게 어떤 형상인지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확장팩을 통해서 고속도로나 국도 표준행된 어셈블리가 계속 보완이 됐었고, 철도 분야 어셈블리도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 제공되는 어셈블리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형 확장팩 조합하는 방법은 동일하죠. 조합을 해서 표준횡단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변수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셈블리 클릭하고 특성창 띄우셔서 어셈블리 재원을 수정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횡단에도 반영이 다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3차원 코리도 모델링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설계에 이제 적용해야 되는 설계 표준횡단은 이제 11.3D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표준횡단과는 다른 타입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에 보시는 표준횡단도 사실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몇 개 그냥 가져온 건데요. 실제 설계에서는 타입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고 또 워낙에 다양한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어셈블리 라이브러리로는 그 표현을 하는데 제약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셈블리 컴포저라는 거를 11.3D 깔 때 같이 깔리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셈블리 컴포저를 제공을 해주고 이걸로 이제 좀 더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을 유저한테 제공을 해준 건데요. 사실 이 어셈블리 컴포저가 제공되기 전에는 라이브러리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야 됐고요. 근데 이제 어셈블리 컴포저가 제공된 이후로는 이제 라이브러리 자체 PKT 파일도 예전보다 좀 더 매년 많이 좀 기본적으로 제공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 회사들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어셈블리 컴포저를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어셈블리 컴포저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 컴포저를 활용해서 유저의 라이브러리 활용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기존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모델링들이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기하시는 시빌 3D 라이브러리에 대한 현실적인 물음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위에 사실 두 줄은 뭐 어셈블리 컴포저를 접해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시빌 3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되겠고요. 사실은 아래쪽이 좀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이제 어셈블리 컴포저가 기존에 쓰시던 인터페이스와는 좀 많이 다른 인터페이스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의견이죠. 뭐 직접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어셈블리 컴포저가 좀처럼 활용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드셔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외주를 통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회사도 있으시죠. 근데 분명한 거는 기존 작업 프로세스에서 BIM 프로세스로 좀 변환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바로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둘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빔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라이브러리 제작 능력을 사실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라이브러리 제작을 이제 뭐 회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소수의 직원의 셋업은 그래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빔 외주를 주시는 입장이시라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이제 프로젝트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위해서 좀 라이브러리를 조금 변환해서 쓴다거나 하기 위한 수정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도 이제 빔 모델링 자체가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빔 모델링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반화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라이브러리를 가지느냐가 이제 그 회사의 빔 프로젝트의 변별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변별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러리 제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링 시간 자체도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뭐 지금까지 고객분들이 빔을 그렇게 아직 많이 활용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제 활용하고 계신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레빗을 활용한 레빗 패밀리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거에 비해서 어셈블리 컴포저 활용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앞으로 어셈블리 컴포저를 활용해서 좀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작돼서 시빌 3D 활용도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이 웨비나를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어셈블리 컴포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어셈블리 컴포저 워낙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셈블리 컴포저 활용 외에 시빌 3D에서 직접 이제 화면이 잠깐 오버랩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이제 라이브러리 작성 이전에 시빌 3D 코드, 이제 이 코드에 따라서 이제 코리더가 어떻게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코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빌 3D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 어셈블리 컴포저 활용법, 좀 기초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비교를 해보자면은 시빌 3D에서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는 사실 어셈블리 컴포저 도저히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활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빌 3D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거는 변수 처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형태일 경우, 그리고 형태가 좀 단순할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형태가 복잡해지면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뒤쪽에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빌 3D에서 직접 작성하시는 경우는 요 같은 파일에서 그 파일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에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파일은 그대로 남기시고 프로젝트 내용을 불러오셔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장단이 있어요. 형태가 단순하고 고정 형태일 경우는 사실 직접 시빌 3D에서 폴리손으로 작성하시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코딩까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어셈블리 컴포저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변수 처리 가능하고 평경사나 켄트 적용 다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도 붙여넣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형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 이제 그 작업 시간만 따지고 봤을 때도 어셈블리 컴포저가 복잡한 형상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1.3D 코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이건 사실 제가 어셈블리를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제가 만들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크게 좀 그려놓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코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크게 이제 11.3D 이제 지금 요 형상에 대한 코드를 봤을 때 요 점 코드, 포인트 코드랑 링크 코드랑 쉐이크 코드 크게 이제 세 가지 코드가 있어요. 일단은 그 노 코드라고 써 있는데 밑에 보시는 그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그냥 포인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링크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쉐이크 코드는 말 그대로 면에 그냥 색깔을 채워 넣게 되면은 그게 이제 쉐이크 코드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 코드가 만약에 셋업이 되지 않으면은 코리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뒤쪽에서 이미지로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링크 코드 같은 경우는 설정이 안 되는 경우는 11.3D에서는 그냥 포인트 코드만 설정해서 코리더만 뿌리고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인프라옥스로 올리질 못해요. 커버리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쉐이크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11.3D에서 뭐 이 면적 단위로 물량을 산출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쉐이크 코드는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예. 안 하셔도 뭐 11.3D에서 형상을 보시거나 인프라옥스로 넘기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포장층에 대한 그 물량을 면적 단위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은 뭐 표층이나 중간층은 뭐 길이로 보기 때문에 하지 뭐 기층, 그러니까 밑에 보조기층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보조기층이나 동방층 같은 경우는 반드시 면적 단위로 봐야 되니까 쉐이크 코드를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토량 산출 코드가 있는데 좀 이따가 뒷장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탑하고 다툼으로 기본적으로 11.3D에서 탑이랑 다툼이랑 코드로 이제 그 물량 산출 베이스를 잡고 있어요. 11.3D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셈블리를 만들 때도 웬만하면 코드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뒤쪽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코드. 제가 여기 그려놨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 코드. 이거는 코드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어셈블리 컴포저를 사용하든 11.3D 자체를 사용하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봤자 결국은 코리더가 생성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링크 코드는 그 인프라옥스로 넘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드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쉐이크 코드는 앞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11.3D 코드랑 어느 정도 일치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안 그러면은 코드 자체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저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페이브원, 커브, 서베이스 같은 경우들은 기존 11.3D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모양의 새로운 어셈블리를 만들 때도 코드를 통일을 시켜줬어요. 그래야지 하나의 코드로 11.3D 기존 어셈블리하고 새로 만들어 붙인 어셈블리가 동일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페이브원 같은 경우 P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은 대문자로 쓴 코드랑 별도의 코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전장에서 말씀드린 탑과 다툼 코드. 물량을 산출할 때, 사실은 물량 산출할 때는 이제 다툼 코드만 있으면 되긴 하거든요. 맨 밑에 다툼 코드만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코드 넣는 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라든가 링크에 그 코드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밑단 같은 경우는 뭐 포장층 밑단은 뭐 서베이스 그리고 쉼표하고 다툼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어쨌든 이 밑단에다가는 다툼 코드를 넣어줘야지 나중에 토량을 인식할 때 동일하게 기존 11.3D 코드들과 동일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탑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프라옥스로 가져갈 때 맨 윗단에 대한 지표면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이 탑하고 다툼도 기존의 11.3D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이고 대성문자를 맞춰서 윗단은 탑, 밑단은 다툼으로 추가적으로 코딩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지금 왼쪽에 그 차로 부분이 있는 쪽, 여기는 사실 11.3D 그 기존 어셈블리예요. 그리고 기존 어셈블리의 코드가 페이브 1, 페이브 2, 베이스, 서베이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기럭계부하고 가운데 식수대 그 옆에 부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요번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제 한번 웨비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보면은 페이브 코드, 베이스, 서베이스, 그리고 커브, 탑하고 다툼 이런 것들은 기존 11.3D 코드랑 동일하게 맞췄어요. 맞추면은 나중에 코리더 특성에 보시면은 그 코드셋 스타일에서 새로운 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셔도 세팅이 그냥 돼요. 왜냐하면 기존 11.3D 코드랑 동일하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가운데 식수대 부분은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코드로 제가 이거를 뭐 1이라고 아마 넣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넣게 되면 걔는 사실 코드를 넣어도 코리더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코리더의 그 커스터마이징된 코드를 물론 불러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로딩해서 이제 가져올 코드에 대한 이제 어셈블리만 드래그해서 셀렉해주고 엔터 치면은 바로 가져와져요. 그렇게 하면 쓰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코딩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육안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코드가 들어가 있는 데랑 안 들어가 있는 데랑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 그럼 그렇게 코드를 넣고 안 넣고 한 다음에 실제로 코리더 모델링을 돌리고 지금 객체 뷰어로 3차원으로 본 겁니다.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차도부는 11.3D 기존 차로 어셈블리, 그리고 요 부분이 요 기럭계부랑 식수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만든 부분인데, 기럭계 부분은 기존 11.3D 코드를 그대로 준용을 했기 때문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수대 부분, 기럭계 부분은 기존 11.3D 코드를 준용을 했기 때문에 잘 들어가 있고, 식수대 부분은 사실 이제 새로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그 코드를 갖다가 코드셋 스타일에서 인식해줬어요. 인식을 했더니 역시나 잘 나오죠. 문제는 이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도 결국은 코드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면별 형상은 이렇게 나오는데 띠 형태로 연결이 안 되죠. 결국 코리더 모델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 이 파란 부분은 사실 이제 식수대 인면에 대한 이제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버리지 자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웍스로 넘기면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코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직접 11.3D 라이브러리 만드는 방법, 영상을 준비했는데 끊기지 않을까 좀 우려는 됩니다만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11.3D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사실 요 내용은 뒤쪽에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고, 저희가 사실 이제 제가 뒤쪽에서 11.3D 기능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영상을 저 요 뒷장에서 보이는 영상은 풀 영상은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제가 이번에 풀 영상을 하나 떴는데 그게 아마 한 30분인가 영상이 돼가지고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웨비나에는 짧게 그냥 중간중간만 잘라서 가져왔고, 뒤쪽에 풀 영상을 나중에 저희 다우 멤버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아마 천천히 보시면은 방법은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11.3D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이게 이제 폴리선으로 이렇게 형상을 그려놓고 이 폴리선을 하나하나 라이브러리로 다 그냥 치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메뉴를 사용을 해서. 근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라인 단위로 돼 있으면은 객체가 폐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작업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똑같이 11.3D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금 사실 이거는 포장층은 이렇게 폐합시킬 필요는 없고 라인으로 그냥 그리지만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폐합을 시켜주는 게 훨씬 편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업량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덜합니다. 물론 오른쪽은 폐합을 시켜야 된다는 그 작업이 수반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찍어서 만들어줄 때 객체가 폐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요거를 조금 조심해서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드는 과정은 일단은 폴리선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폐합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그 메뉴화에 보시면 코리더의 폴리손에서 횡단 구성요소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폐합된 거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클릭을 해서 각자 다른 어셈블리로 만드는 겁니다. 예. 만들고 얘네들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클릭을 해서 코드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11.3D 안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기왕이면은 단순한 형상일 경우가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복잡해온 부텔일수록 사실 이 코드 넣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셈블리 컴포저를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하나하나 수정하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이미지 보시면은 이 연석 있는데 가운데 쪽에 파란색 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요 연석의 원점이에요. 근데 이 어쨌든 기럽개가 붙을 때는 이 포장층 왼쪽 상단이 원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원점들의 세팅을 다 바꿔줘야 돼요. 하나하나. 예. 그 원점 세팅. 그러니까 코드 추가, 원점 세팅. 요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리더 모델링 돌리시고 하실 때는 사실, 변수 처리를 안 한 고정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어셈블리 컴포저로 만들어서 붙인 거랑 형상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이미지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11.3D 없는 코드를 세팅을 하셨을 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빨간색 돼 있는 쪽에 링크 보시면 1이라고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추가로 만들었던 코드인데, 보시면 요렇게 기본적으로 코드셋 스타일이 요렇게 딱 셋업이 올라와주지 않습니다. 올려야 돼요. 올리는 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코드 가져오기. 얘를 클릭을 하시고 코드를 가져올 어셈블리를 그냥 드래그로 쓱 셀렉을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어쨌든 그 코드가 가운데로 올라와서 셋업이 됩니다. 근데 셋업만 이렇게 리스트 상에 올라오면 끝이 아니고요. 요 렌더 재료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밖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 코드로 가져오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없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음으로 돼 있으면은 결국 커버리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인프라박스로 가서 못 써요. 코딩이 돼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11.3D 렌더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재료나 찍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인프라박스로 넘겼을 때 커버리지로 잘 나오고, 이제 그 색깔이라든가 재질은 사실 인프라박스에서 바꾸시는 게 낫죠. 그렇게 셋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부러 저렇게 색깔은 여러 가지로 그냥 폴리손으로 그려놨고요. 지금 다 폐합은 시켜놓은 거예요. 폐합은 시켜놨고 이제 코리더 메뉴에서 이 폴리손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기럽개랑 식수대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어떤 라이브러리로 활용을 할 거지만, 이 11.3D 자체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 하나하나 폐합 요소를 다 다른 이제 라이브러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다 찍어서 인식을 해준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코드를 추가하면은 색깔이 이제 바뀝니다. 포인트도 그렇고 링크도 그렇고 색깔이 바뀌어져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링크 같은 경우는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코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고, 얘는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클릭하고 코드 치고 엔터 치고 또 클릭하고 코드 치고 엔터 치고. 그래서 포인트랑 링크, 쉐입은 일단은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포인트랑 링크까지는 넣으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긴 하죠. 단순 작업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어셈블리를 클릭을 하시고 원점을, 기준점을 한 군데로 다 맞춰줘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을 갖다가 표준 횡단에 붙였을 때 그 위치 기반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점 수정을 또 폐합된 객체를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코리더 모델링을 돌리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여기서 좀 빨리 돌렸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셨던 것처럼 아마 면이 없이 코리더 띠만 형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코리더는 형성이 됩니다. 코드를 넣어주면 띠 형태로는 나오죠. 그리고 코드를 가져와서 설정해주기 위해서 코드 가져오기를 해주신 다음에 렌더 재료까지만 셋업해 주시면은 1차적으로 11.3D에서 할 것은 끝납니다. 객체 뷰어로 다시 3D로 보시게 되면은
얘가 아까랑은 다르게 면 단위로 이렇게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객체 뷰어에서 개념으로 봤을 때 면이 보이게 되면은 얘는 인프라웍스로 넘어갔을 때도 커버리지로 형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시빌 3D에서 만드신 다음에 객체 뷰어로 3D로 봤을 때 코리더로 띠 형태로는 나오는데 윗단의 면으로 안 채워진다. 그럼 얘는 인프라웍스로 갔을 때 커버리지 형성 안 됩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하여튼 이 작업에 대한 풀 영상은 별도로 저희 멤버스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이 작업 영상만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셈블리 컴포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생소한 인터페이스인데 메뉴가 많지만 사실은 네, 어느 정도 진짜 족식이 많은, 예를 들면 뭐 사면 어셈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거 아니시면은 대부분은 쓰는 메뉴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썼던 메뉴는 저 많은 메뉴 중에 딱 5가지예요. 요거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 루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어셈블리 컴포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변수를 안 넣고 구성을 해본 거 하나, 그리고 어느 정도 변수 값을 넣어서 변수까지 셋업한 거 하나, 마지막에는 코딩, 이렇게 3가지 버전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포인트 바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14번 포인트가 11번 포인트에서 가로로는 움직임이 없고 세로로 0.25만큼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프리뷰 창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부분인데, 밑에 점에서 그냥 위점으로 그냥 0.25만큼 끄집어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유저가 하는 거는 요 포인트에 대한 거는 왼쪽에 지오메트리 창에 있는 포인트라는 거를 끄집어 갖다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은 다음에 어느 포인트에서 얼마 갈 건지 타이핑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어셈블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전체 다. 지금 보시는 거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여기 포인트 11에서 0.25 요것만 타이핑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링크에 체크를 해주면은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그냥 링크가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이 방식을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요 방식으로 만들었고, 사실은 이제 하나만 딱 변수를 썼어요. 지금 보시면은 변수를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요 부분만, 사실 이제 상수로 주기 귀찮아서 변수를 만든 건데, 그냥 오른쪽으로 0.26만큼 가고 경사를 슬롭 1이라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유저가 그냥 설정해주기 나름이에요. 제가 변수에다가 슬롭 1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요 변수에다가도 그냥 슬롭 1이라고 적은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1대1 경사로 내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 수치를 오른쪽에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 쪽에 있는 디폴트 밸류의 1대1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다른 수치를 주게 되면은 경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주고 얘를 11.3D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 경사에 대해서는 11.3D에서도 변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11.3D로 가져가도 형상을 갖다가 뭐 변경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라이브러리 자체를 상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11.3D 자체에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요걸 가지고 11.3D에서 돌린 다음에 코리도 모델링을 돌린 다음에 객체 뷰어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변수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제 요 슬롯만 식수대 쪽 하단 쪽 요 슬롯만 그냥 그 변수를 줬기 때문에 사실 요것만 가능한 건데, 컨셉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전체 다 상수로 짠 거기 때문에 변수 처리가 그냥 안 되는 거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다음에 코리더 자체가 생성되지가 않았죠. 이 이유는 어셈블리 컴포저에서 형상만 만들고 코드를 하나도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더 안 나오는 건 똑같아요. 코딩 안 해주면 어셈블리 컴포저로 만들었던 11.3D 내에서 만들었던 똑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코딩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링크 코드에 대한 것도 없을 테니 코리더 커버리지도 안 나오죠. 윗단에 면이 없죠. 앞뒤로 가는 면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인프라웍스로 가져가 봐야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 이제 상수로 넣었던 것들을 변수를 다 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변수 오른쪽에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 쪽에 막 그 변수 이름들은 그냥 다 제가 타이핑한 겁니다. 예, 그냥 제 맘대로 친 거고요. 보면은 사실 이 변수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루틴하게 쓰는 거는 그 더블, 그레이드, 슬롭 요 정도예요. 예, 그레이드랑 슬롭은 몇 프로냐 몇 대 몇이나 차이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그냥 소수점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냥 저희가 말하는 그냥 수치입니다. 사실 그 정도 가지고도 어느 정도까지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왼쪽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프리뷰 쪽에 보시면은 지금 에론 쪽에 하이라이팅이 돼 있잖아요. 에론을 기존에는 이제 상수 처리를 할 때는 제가 요걸 갖다가 왼쪽 하단에 프로퍼티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슬롭 앤 델타 x가 아니고 델타 x 앤 델타 y를 준 다음에 아니죠. 슬롭 앤 델타 x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주고 이제 시작되는 포인트 p1 주고 슬롭은 그냥 마이너스 2% 그리고 델타 x는 0.5 이렇게 상수 처리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로드 슬롭이라는 것과 레인 1이라는 것으로 변수를 그냥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그냥 이 변수를 넣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나중에 이 이제 슬롭 수치라든가 아니면은 그 측대 폭을 갖다가 유저가 다른 수치를 입력을 했을 때 얘가 바뀐다는 거죠. 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데모 영상은 네, 지금 보시면은 L1이 마이너스 2%에 그냥 폭 0.5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다음에 표층 내려가는 것도 그냥 하단으로 0.05 5cm만 그냥 준 거예요. 이렇게 상수 처리를 해놓은 어셈블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노드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가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시작 포인트는 오른쪽에 프리뷰 창 보시면은 어떤 포인트인지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줌인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단으로 그냥 0.19만큼 내렸죠. 동방층 폭을. 그리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제 동방층에 포장층이 들어가는 게 저 맹한 거랑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제 간섭되는 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노드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의 점과 P35라는 점과 L24라는 링크 사이에서 뭐 얼마의 슬랩으로 라인이 뻗어나갈 때 이제 부딪히는 곳에 자동으로 그 포인트 노드를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겁니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링크에 대한 노드를 뽑아내서 P35에서 P36으로 그냥 연결만 해라 라는 걸 썼습니다. 네. 지금 다 상수 처리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 뭐 쉐입 코드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쉐입에 대한 거를 굳이 안 만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쉐입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사실 이게 그 저희 폐합이 돼 있어야 돼요. 폐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와 포인트, 그러니까 쉐입을 만들려고 하는 포인트와 포인트 구간에 링크들이 있어야지 이게 쉐입이 잘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 식수대 하단에 맹한 것 쪽, 요쪽에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 번호가 잘 안 보이는데 요 부분의 링크와 요 부분의 링크를 그냥 하나씩 따준 거예요. 따주고 쉐입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근데 이 쉐입은 이 부분에 대한 뭐 면적 단위 물량을 볼 필요가 없으시면 사실 만드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거는 지금 이제 연석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 연석이 저게 아니고 약간 이제 그 필렛 모양으로 약간 깎아서 이제 연석을 만들려고 하는 네, 그 형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어셈블리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좀 이제 변환했었을 때, 예, 중간에 저렇게 이제 그 플로우 차트에 있는 그 화살표들을 갖다가 지우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렇게 그 프리뷰 상에도 안 나오거든요. 네, 굳이 노드를 지우시는 게 아니고 화살표만 지우시면 돼요. 그러신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포인트들을 눌러보시면은 얘가 이제 어느 지점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지점에서 화살표들을 미리 지워 놓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다가 이제 저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별다른 어려운 무슨 뭐
복잡한 게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 코드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로 세로 얼마 가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링크 하나 그려주겠다. 사실 이렇게 한 게 전부 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 37과 15를 연결해주면 되는데 화살표를 플로트상에서 연결을 해주니까는 기존에 14에서 15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잘못돼 있죠. 저런 경우는 지금 포인트 14를 그냥 37로만 바꿔주시면은 저 라인 링크 자체가 바뀌는 거죠. 바뀌고 그 다음에는 저 부분에 기존에 쉐입이 있던 게 그 주변 링크의 셋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사실은 저거는 그 쉐입 자체에 대한 노드를 지웠다가 다시 만드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配합이 잘 돼 있으면은 이렇게 찍어주시기만 하면은 쉐입이 나옵니다. 사실 이 상태는 코딩은 안 된 상태예요. 네, 그 다음에는 변수 쪽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아까 앞서서 제가 이제 변수 뭐 사용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로드 슬롭하고 레인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써봤다는 거를 잠깐 요 영상 전에 잠깐 장표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맨 위층에 이제 L1 이게 이제 표층 경사인데 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로 지금 변수 처리해서 셋업을 시켜놨고요. 근데 이 밑에 측에 있는 그 하부에 있는 이 포장층들에 대한 경사도 위쪽이랑 경사랑 당연히 동일하게 가겠죠. 동일하게 갈 경우에 L1에 대한 변수를 갖다가 기존에 아마 로드 슬롭으로 잡아놨을 거예요. 앞에 장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 로드 슬롭으로 잡아놨는데 똑같이 그냥 이 슬롭 쪽에다가 그 프로퍼티에 있는 슬롭 쪽에다가 똑같이 로드 슬롭을 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로드 슬롭 변수가 바뀔 때 다 같이 변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요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표층 밑에 중간층, 기층, 뭐 보조기층 쪽에 있는 경사들이 다 표층을 따라갈 거니 그냥 L1의 슬롭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그 변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L1 점 찍고 슬롭.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도움말에 나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L1 점 슬롭 하게 되면은 얘는 L1 슬롭이 바뀌는 거에 그대로 다 따라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하나가 이제 X, Y 수치가 같은 이제 위치에 가 있을 경우에 굳이 이걸 갖다가 다 똑같은 상수 변수를 카피 페이스트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죠. P1에서 P14까지 가는 거리를 그러니까 Y 방향, 그러니까 세로 거리를 그대로 받아와라. 결과적으로 P11에서 P14 연속 왼쪽이죠. 이 길이가 바뀌면은 오른쪽 길이도 같이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이 길이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제가 썼던 뭐 로드 슬롭이니 레인 원이니 이런 식으로 변수를 줬던 거는 제 맘대로 그냥 제가 나름대로 네이밍을 해서 변수를 준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뭐 L1 슬롭이라든가 뭐 P11의 디스턴스 2, P의 디스턴스 2, 다른 P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셈블리 컴포저 내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부분은 자 L1, L6, 7, 8 그러니까 포장층에 대한 경사가 지금 일괄적으로 다 2%로 상수로 그냥 최초 셋업을 해놨는데 지금 오른쪽에 아래에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에 제가 이제 로드 슬롭이라고 하나 이제 그냥 제 맘대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갖다가 프로퍼티에다가 준 거죠. 변수 처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표층은 변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상수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네, 수치를 바꾸게 되면은 지금 경사 바뀐 거 보셨을 겁니다. 예. 네, 요렇게. 근데 지금 표층만 바뀌죠. 왜냐면 표층만 변수를 줬으니까. 나머지 밑에는 다 상수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로드 슬롭이라고 주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바뀌게 되면은 L1하고 L6만 경사가 바뀌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1 점 슬롭이라고 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L1이 바뀌는 경사에 따라서 L6도 같이 바뀐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L1 슬롭으로 줄 거냐, 아니면은 그냥 다 각자 변수를 줄 거냐, 이거는 사실 유저의 판단입니다. 예. 뭐로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지금은 4개를 다 줬죠. 바꾸면, 네, 다 같이 따라서 바뀌겠죠. 네. 네, 그 다음번에는 자, 이 연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쪽은 네, 지금 0.25로 다시 바꿨죠. 예, 셋업을 다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연석의 높이가 둘 다 0.25로 지금 똑같이 상수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연석 높이가 0.25인데 이거를 이제 변수로 주고 싶다라는 거죠, 유저가.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에서 크리에이트 파라미터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렇게 새로운 파라미터가 하나 그냥 생기거든요. 예? 이렇게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수 이름만 그냥 임의대로 본인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시고, 타입이 이제 수치면은 더블, 그리고 뭐 경사면은 뭐 슬롭이나 그레이드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수치니까 당연히 그냥 더블로 놔두면 되겠고, 자, 지금 이 부분을 갖다 B1으로 바꾸게 되면은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기본 값을 0.25를 줬으니까. 근데 지금 바꾸면은 위에 연속 높이가 바뀌죠. 네, 변수를 줬기 때문에 바뀌죠. 근데 왼쪽만 바뀌겠죠. 오른쪽은 상수기 때문에. 그 오른쪽을 뭐 똑같이 B1을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distance to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P11번에서 14번으로 가는 거리의 Y, 그러니까 세로 방향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왼쪽이 바뀌면은 그 높이를 그대로 받아서 오른쪽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역시 사실은 그냥 B1을 양쪽에다 다 붙여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유저의 선택입니다. 네, 결과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셈블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진짜 조건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사면 어셈블리 같은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 포인트, 링크, 쉐입 이 정도 갖다 놓고 변수도 한 3, 4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의 이렇게 루틴하게 쓰시면은 어느 정도는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넣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코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아까 설명드렸으니까는 설명 더 이상 2번 반복적으로 드리진 않을게요. 역시 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코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코드 입력이라는 게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그 프로퍼티 창 보시게 되면은 그 프리뷰에서 이제 객체를 셀렉을 했을 때 프로퍼티 창에 보면은 포인트 코드, 링크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 그냥 코드를 쳐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기존의 11.3D에서 디폴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들은 뒤에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코드라는 다른 이제 그 시퀀스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코드를 다 입력을 해 놓은 다음에 이 코드 안에서 쓸 때는 뭐 단축 코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요 다운표를 안 쓰고 그냥 입력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그런 코드 자체를 원래 정의해주는 이 그 노드가 있거든요. 어셈블리 컴포저에. 근데 그 노드를 굳이 안 쓰시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노드 복잡하니까 안 쓰고 그냥 코드 입력할 때 다운표하고 코드 이름만 치시면 돼요. 그럼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다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치도 맞춰서 잘 들어가 있고요. 이 검은색인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코드 스타일에 이제 다른 색깔을 안 주고 검은색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은 3D로 봤을 때도 코리더 띠 형상 다 돼 있고 위에 커버리지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냥 된 거예요. 얘는 11.3D에서도 오케이, 인프라하우스로 가져가도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창 띄우시면은 이제 설정했던 모든 그 변수가 다 나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요게 이제 처음 보시는 게 11.3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셈블리예요. 보시면은 코드라는 시퀀스가 별도로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다 셋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 요거를 요렇게 쓰겠다. 요걸 요렇게 쓰겠다. 요거를 뭐 네임을 간단하게 줄여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고 실제 노드에서는 따옴표를 안 쓰고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거죠. 예. 단축으로 해놓으면 단축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이 코드 이름들은.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저런 시퀀스를 만들지 않으셔도 그냥 따옴표하고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 글자들은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다른 노드에다가 또 그냥 페이스트 그냥 붙여놓으시면 돼요. 텍스트 붙여놓듯이. 예. 그리고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따옴표 하시고 또 다른 이름, 뭐 코드 이름 쓰셨다가 필요 없으면 딜리트로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이 코드를 입력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데 문제는 이제 맨 윗단 상단하고 하단은 이제 윗단은 탑, 밑에는 다툼을 이제 빼지 않고 넣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포인트 코드에 대한 부분은 빼지 않고 이제 코드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코리도 모델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코드 집어넣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카피 페이스트를 해도. 네. 사실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기초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기초에 딱 맞게끔만, 그리고 코드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차후에 좀 더 좋은 케이스 스터디로 좀 더 그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C++에서 타겟을 잡아줄 때 어떤 것들을 셋업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좀 더 이제 다른 케이스 스터디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